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기법 아직은 할만하시죠? 할만하겠죠. 지금 1장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 한참 남았어요. 뭐 좀 개인적으로 국기법이 저 공부할 때는 좀 많이 힘든 주제였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수험생일 때는 또 쉬운 거는 법인세였어요. 법인세인데 문제는 쉬웠는데 문제가 다 틀려요. 그리고 근데 어려웠는데 잘 풀렸던 거는 부가세였어요. 소득세는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 근데 국기법도 되게 공부할 때 힘들었는데 실제 시험 풀 때는 생각보다 잘 맞췄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국기법이 잘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그런 점수의 저점을 높여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고 이제 2장이고 국세부가세법 적용인데 일단 먼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부가 있죠. 부가. 이 부가라는 말이 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때 부가라는 거는 뭐냐면 결정, 경정과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게 뭔 말이냐를 보실 건데, 자, 보시면 X1년도로 할게요. X1년도 1월 1일 12월 말 있어요. 자, 어떤 갑이라는 개인이 있어요. 갑이고 개인이고 이제 이 사람이 소득세를 납부할 거예요. 소득이 발생했고 소득세에 납세 의무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소득세가 이제 어떤 납세 의무가 언제 발생이 되냐, 언제 성립이 되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에요. 아주 배우시겠지만 12월 말 이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요. 성립이 되고, 자, 그리고 세금을 신고하겠죠. 세금 신고 언제예요? 5월 말에 하죠. 그렇죠? 5월 말에 합니다. 5월 말에 이제 납세 의무가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되고 있는데, 자, 그때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갑이 직접 세금을 신고했어요. 자, 신고하면 아직 우리가 안 배웠어요. 안 배웠지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어요. 확정이 되어요. 자, 그런데 신고를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안 했다 해볼게요. 안 했어요. 자, 신고하지 않으면 확정도 되지 않아요. 자, 소득세 우리가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관청, 세무서가 이 사람이 신고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얘가 신고를 안 했던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 그렇죠? 그 액션을 취하는 것이 뭐가 아니면 바로 결정 경정인 거예요. 자, 결정 경정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 결정 경정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결정 경정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하고 있는 거죠. 과세관청이. 자, 과세관청이 결정 경정을 통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있는데 이때 자, 보세요. 원래는 갑이 신고해야지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해서 확정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세금을 확정짓기 위해서 과세관청이 결정 경정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바꿔보시면 이때 의미는 부가권을 행사한다라고 표현해요. 부가권을 행사한다. 즉 결정 경정이라는 말이 있으면 항상 부가라는 말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국세 부가는 그 과세관청의 결정 경정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화면 보시면 자, 그래서 그러면 왼쪽에 있는 국세 부가의 원칙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과세관청이 결정 경정할 때 지켜야 되고 있는 원칙이 뭐가 있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너네 세금은 얼마야? 언제까지 내? 라고 이제 그 소득과 세금을 알려줄 때 그때 지켜야 되고 있는 원칙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뭐예요? 세법 적용의 원칙이죠. 이건 뭐냐면 그 법 규정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2장은 각각의 4가지와 4가지를 공부하는 파트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일단 먼저 자, 국세부과의 원칙에는 뭐가 있고, 그리고 세법 적용 원칙은 또 뭐가 있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말 문제에서 우리가 오지선다잖아요. 그렇죠? 하필이면 얘네가 다 4개예요. 4개씩. 그래서 다음 중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뭐 올바르지 않은 것은 나와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이 이 4가지예요. 근데 5번이 얘가 나왔어요. 얘는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더라도 얘는 국세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도 우리가 암기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암기지 못하니까 이제 앞 글자를 따볼게요. 자, 먼저 국세부과의 원칙에는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실, 신, 근, 조가 있어요. 실, 신, 근, 조. 그리고 세법 적용의 원칙은 자, 첫 번째는 해예요. 해. 중간에 해. 그리고 소, 공, 기가 있어요. 해소공기. 실신근조, 해소공기가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2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국세부과의 원칙부터 좀 공부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실질과세의 원칙. 이건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죠? 형식보다는 실질에 근거해서 과세한다.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국세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그 실질과세 원칙의 규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의미가 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잠깐 볼게요. 칠판 보시면 자, 우리가 과세요건을 공부했잖아요. 과세요건 4가지 뭐였었죠? 첫 번째가 납세자, 납세의무자, 그리고 과세 대상, 그 다음에 과세 표준, 마지막이 세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실질과세 원칙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중에 1번 내용은 이 과세 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1번 내용이고 2번 내용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나머지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에 대해서 실질에 따라서 과세해라고 나와 있는 것이 2번 내용이에요. 일단 먼저 이 1번 내용과 2번 내용이 어떤 걸 말하고 있다를 이해해 놓으시면 읽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볼게요. 자, 칠판 좀 볼게요. 칠판 이렇게 볼게요. 화면. 자, 첫 번째 뭐예요? 귀속에 관한 실질 과세이죠.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등등등등 나와 있을 때 그 사실상 귀속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사례를 보시면 자, 아래 참고 있어요. 참고에 1번, 2번, 3번, 4번인데 근데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3번을 좀 볼게요. 3번은 이런 사례인데 이게 뭐냐면요. 칠판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주예요. 건물주인데 건물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데 그 세금이 좀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머리를 굴려보다가 이제 자기의 건물을 이제 을한테 명의를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을은 이제 갑의 약간 그 부하인 거예요. 좀 나쁜 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인 거죠. 그래서 을은 갑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야, 너 내 건물 좀 맡아놔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갑의 건물의 명의를 을한테 이전시켜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건물주가 누구죠? 을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단순히 명의만을 맡기고 있는 것이고 그때의 그 명의만을 맡기고 있는 갑을 명의 신탁자라 불러요. 명의 신탁자. 그리고 명의를 받고 있는 을을 명의 수탁자라 불러요.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을이 받아온 건물 있죠. 이 건물. 받아온 건물을 제3자인 병한테 팝니다.
팔아요. 그럼 이제 을은 그 건물을 팔아서 돈을 벌겠죠? 그렇죠? 근데 그 돈은 이제 고스란히 몰래 어디로 가요? 실제 건물의 주인이 갑한테 가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형식적으로 건물은 누구 거죠? 을 거. 그럼 누가 판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을이 판 거죠.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을이 그 건물의 양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양도세를 과세해야 되고 있는 거지만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원래 주인 누구다? 갑이니까 이 건물은 갑이 판 걸로 보아서 갑에게 양도세를 과세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질과세의 원칙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리된 것이 이제 화면에 있는 거죠. 화면에 3번. 그거를 알고 그림을 읽어보시면 이해되겠죠. 그렇죠? 나머지도 나와 설명드릴 것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 내용에 대한 실질 과세예요. 자, 세법 중 과표에 선행되고 있는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예로 뭐가 있을까요? 양도담보가 있는 거죠. 이건 뭔지 기억나시죠? 양도담보는 우리가 은행한테 대출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대출 받는 방식이 건물의 소유권, 건물의 명의를 본인에서 은행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양도이지만 이면계약에 의해서 얘는 담보차익 거래인 거죠. 그러면 이 양도담보는 건물을 판 게 아닌 거죠. 아니니까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거죠. 부가세도 재활 공급이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은 뭐다? 공급이나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우회 거래 혹은 다단계 거래를 방지하고 있는 조세피를 방지하는 규정인데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에 또는 등등해서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을 보거나, 즉 간접이 아니라 직접인 거예요. 간접이 아니라 직접 보고 있거나 혹은 둘 이상이 아니라 연속된 거래를 본다. 여러 단계 거래가 아니라 한 단계, 딱 하나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단 국기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의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의 한 개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실실군조의 두 번째라고 있는 거죠. 자, 뭐냐면 일단 읽어볼게요. 자, 신의성실의 원칙이랑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신의칙이라고 한다. 근데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금을 신고할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그리고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세금을 잘 신고해야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게 중요해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 그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뿐만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신의칙은 단방향이 아니라 쌍방이에요. 쌍방인 겁니다. 납세자도 신의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고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도 납세자를 속이지 말고 신의에 따라서 직무를 해야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쌍방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인데 진짜 중요한 게 그 밑에 있어요. 보시면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주로 과세관청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과세관청이 보다 더 엄격하게 준수가 되고 있대요. 즉 이 신의칙은 납세자를 타겟한 것이 아니라 타겟은 뭐냐면 과세관청을 향해서 하는 규정이란 거예요. 자, 왜냐면요, 잘 보세요. 만약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속였어요. 소득이 막 100억인데 실제 세금을 신고한 거는 1억인 거예요. 그랬다가 과세관청이 걸린 거예요. 과세관청은 이렇게 말하겠죠. 야,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너가 어떻게 세금을 조금만 신고할 수가 있냐. 너 진짜 밉다. 나 너는 안 볼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죠. 세금을 덜 신고했으면
고지를 더해서 세금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은 뭔가 조세를 실제로 포탈하고 있으면 실제로 깜빵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가 신의를 저버리고 있으면 과세관청은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속이고 있으면요, 납세자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세관청이 이제 납세자한테 그거는 과세가 아니야 라고 했다가 과세를 해버리면은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과세관청한테 너가 신의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만약에 납세자가 본인이 느끼기에 이거는 과세관청이 날 속인 것 같아, 나를 속였어, 이건 나 억울하다 라고 항변할 거예요. 그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과세관청이 저한테 그 신의칙을 저버렸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를 봐야 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요건이 여기에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내용은 법 규정이 아니에요. 법 규정이 아니라 우리 신의칙에 대한 법은 사실은 얘밖에 없어요. 법에서는 이게 전부예요. 파란색 글씨,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 상법의 조항은 뭐죠? 통설과 판례가 있죠. 그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오른쪽에 있는 박스 2-1번 볼게요. 자, 아무리 우리가 세법 다 까먹었지만 그 일반적인 오징어는 부가세에서 면세인 것이고 맥반석은 과세인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임팩트가 있죠. 자, 근데 옛날에 처음부터 세상에서 최초로 맥반석 오징어가 탄생한 거예요. 그걸 떠올려 볼게요. 그땐 이게 과세인지 면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판매하는, 이걸 개발한 사람이 세무서에 가서 과세관청님, 세무상님, 이거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우리 부가세의 면세는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징어 형상이 남아 있어요. 오징어 그대로예요. 다리도 10개예요. 그런데 맛을 보니까 좀 더 짭짤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국세청장이 답변할 때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면세인 것 같습니다 라고 회신하고 있는 거예요. 회신이 그냥 국세청장이나 사장님이 사적으로 반복하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공적의 답변에 의해서 이 맥반석 오징어의 판매는 면세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죠. 일단 공적 견해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답은 내가 이 사업을 더 확장할지 말지에 대한 그 판단 요건이 세금을 더 낼지였었는데 그게 해결되고 있는 거죠. 잘 됐다. 난 이걸로 한남에 있는 그 언덕 갈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엄청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됐어요. 그래서 잘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국세청이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10%만 떼어 먹어도 세수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거를 면세를 해버리는 바람에 세금을 과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입장을 바꿔버리고 있는 거죠. 야, 미안하다. 이 맥반석 오징어가 그 오징어의 원래 형상이 변하고 있다. 색깔을 봐라. 원래 흰색인데 노란색이지 않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이제 면세에서 과세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갑은 너가 그동안 발생했던 오징어의 판매 있지? 그걸 부가세 과세로 보고 있는 거니까 부가세를 내라고 처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이때 요건이 중요해요. 일단 맨 처음에 얘를 면세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때 표시가 견해가 공적인 견해인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입장을 바꿀 때에도 오피셜하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피셜한 답변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차적으로는 이 오징어가 이제 면세가 아니라 과세인 게 확실해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갑의 입장은 그럼 너네가 견해를 이제 입장을 바꾼 다음에 오징어 판매가 과세인 거는 너 인정했어. 근데 옛날에 너네가 면세를 했을 때부터 발생했던 오징어 판매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은 과세관청의 오징어 판매에 대해서 판매를 과세한 것에 대해서 나 인정 못해 할 거예요. 그럼 불복을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송을 제기할 때 재판장님 앞에 가서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근거가 뭐예요? 그때 근거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나를 속였습니다. 나를 속여서 세금을 원래 과세를 안 하려고 했다가 과세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처분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신의 측의 네 가지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두 가지예요. 공적인 견해 표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 바꾼 것이 적법한 처분이란 거. 그래서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차가 아니라 이 본질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왼쪽 페이지에 있는 내용 볼게요. 자, 요건 첫 번째 뭐였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시. 이 맥반선고직원은 면세입니다. 그런 견해를 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납세자가 견해 표시를 신뢰했어요. 신뢰할게요, 믿을게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업을 확장했죠. 그렇죠? 그래서 신뢰한 것에 대해서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맨 처음부터 과세관청이 이 맥반석 오징어는 과세죠, 당연한 걸 뭘 물어보세요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귀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과세가 아니라 면세금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과세관청이 면세라고 말했었고 나는 그걸 그대로 듣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를 보시면 그런 과세관청의 견해 표시에 대해서 그 신뢰를 기초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사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오징어 공장도 만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쓸 때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실을 입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전에 이번 사업 체크해 보시면 일단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것이 있고, 두 번째가 견해 표시에 대해서 어떤 거래나 처리했었다는 것이고,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 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 즉, 이 처분 자체에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처분이 적법이 아니라 위법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굳이 신의칙을 꺼낼 필요가 없어요. 불복을 할 때 이거는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과세로 처분되었습니다 주장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칙은 일종의 필살기인 것이고 지금 이 사항은 어떤 필살기를 쓸 필요 없이 단순한 기본 스킬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계가 나와 있죠. 한계. 읽어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개별 요건을 충족한 특정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지금은 세무서와 갑의 싸움이죠. 그렇죠? 근데 을이 끼어들어서 재판장한테 재판장님 보셨죠? 세무서 거짓말쟁이에요. 저한테 과세하고 있는 것도 다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갑과 세무서의 문제인 거지 그 다른 납세자와의 문제는 그 다른 또 신의칙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선생님 방금 전에 맨 처음에 이 신의칙은 쌍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과세관청의 입장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 입장에서 납세자가 신의칙을 져버린 경우도 있겠죠. 그건 왜 안 나와요? 라고 여러분이 안 물어봤지만 답해드리면 그건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회계사 1차나 세무사 1차 시험을 좀 많이 벗어난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물론 세무사 1차에는 나온 적이 있긴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또 나올지는 좀 미지수인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칙 적용 요건 그것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가 근거관세의 원칙이죠. 말 그대로이죠. 장부의 근거에서 우리가 부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법소부를 공부할 때 이 법소부의 절차 있잖아요. 절차에서 결정경 파트에서 원래 원칙은 뭐예요? 실지조사이죠. 즉 과세관청이 이 납세자의 법인세, 소득세를 부과할 때 결정 경정할 때 원칙은 뭐다? 장부의 근거에 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유가 뭐냐면 우기법에서 항상 원칙보다 근거과세 원칙에서 실지에 따라서 과세하게 되고 있는 것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장부의 근거 없다, 장부가 오히려 너무 심하다, 혹은 누락되었다, 그거 하고 있으면 어쩔 수가 없이 추기하고 있는 거죠. 추기. 그때 추기할 때의 포인트를 보시면은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력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록에 누락이 있을 것으로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 즉 추기에 의해서 내가 이런 장부의 내용들이 누락이 되어서 이건 내가 추정에 의해서 금액을 구했어 라고 이제 쓸 때에는 그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소득을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근거를 써야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납세자 입장은 정부가 과세관청이 결정 경조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 근거 보잖아요. 근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근거를 보고 불복을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복을 할지 말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그 근거를 적어야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요구하면 해당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실신군조의 네 번째이죠. 조세관면 사후관리인데 말 그대로 잘 사후관리해라. 그런 정도의 내용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는 국세부가의 원칙 실신군조였고요. 이제는 이제 세법 적용의 원칙 해소 공기를 볼 거예요. 자, 먼저 1번 세법 해석의 기준. 자, 뭐 중요한 말이죠. 좋은 말이죠.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해요. 소급과세 금지. 또 중요하니까 별표 한번 해볼게요. 별표. 자, 소급과세의 금지인데 일단 크게 입법이 있고 행정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입법부터 보실 건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밑에 있는 박스 2-1 볼게요. 자, 갑법인이 있고요. 갑법인이 X1년 7월 1일 날 A라는 자산을 양도했습니다. 근데 7월 1일 당시에 이 A의 양도가 그 당시엔 비과세였어요. 과세가 안 되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국회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 A의 양도를 과세가 아니라 비과세한다라고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A 양도를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자, 법이 개정된 시기가 케이스 1번이 있고 케이스 2번이 있는 거예요. 먼저 케이스 1번부터 자, 7월 1일 날 양도한 다음에 개정이 10월 1일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개정보다 양도가 더 빠르죠. 그렇죠. 그러면 납세자 입장은 내가 옛날에 팔았는데 지금 법의 개정에 의해서 지금 과세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냐?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때 이게 소급인지 아닌지 보는 기준은요. 내가 실제로 양도한 날짜가 아니라 언제냐면 납세 의무의 성립일인데 아직 우리 모를 거예요. 그때 성립일은 법인세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가 끝난 날인 12월 말에 성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A의 양도에 대해서 성립이 되는 건 언제? 12월 말이에요. 12월 말 전에 법이 바뀌었죠. 그럼 이거는 소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0월 1일 날 개정되고 있는 것을 되었을 때 그때 이 과세를 X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것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급이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사건의 순서상으로는 양도가 먼저 있죠. 그래서 느낌적으로는 소급의 정의에 부합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소급은 진정한 소급이 아니다라고 해서 부진정 소급이라 불러요. 이때 진정은 영어로 리얼이죠. 또는 레알인 거죠. 그러니까 레알 소급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또 보세요. 그럼 케이스 2번. 자, 케이스 2번은 X2년 4월 1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개정은 이때 이루어졌는데 우리 이미 X1년도 법인세에 대한 납세 의무는 성립이 언제 됐죠? X1년 12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성립된 다음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이 개정되었을 때 그 개정 문구에 이 양도는 X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잘못된 규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X1년 1월 1일부터 양도를 과세해버리면 얘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해서 과세가 되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립일 이후에 개정이 되고 있는 거는
이때 소급을 과세하고 있는 것은 진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 소급이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정은 뭐예요? 레알 소급이죠. 그렇죠? 레알 소급. 그래서 레알이 아닌 거는 소급한다. 근데 레알 소급만 과세하지 않는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를 볼게요. 자, 괄호 1번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자, 성립이 포인트인 겁니다. 성립 포인트예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납세 의무가 성립도 있고 확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성립이라는 거를 주의하시고, 자,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해요. 성립에 따라 소급과세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행정상의 소급과세 금지인데 읽어보죠.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상은 정당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우리 맥반석 오징어에 대해서 이거 면세합니다 라고 국세청이 견해를 내놓았어요. 그 견해에 의해서 우리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는 거는 정당한 거죠. 그랬다가 견해를 바꾸어서 과세를 하고 있는 거는 그때 과세되는 내용들은 그 이후에 대한 오징어의 판매만 과세하고 있는 것이지 옛날에 오징어 팔고 있는 거는 과세하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정상의 소득과세 금지 원칙은 뭐다? 신성실현치를 보다 구체화한 내용인 겁니다. 같은 말인 같은 말. 같은 말인데 우리 국세부의 원칙의 실리칙이 너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규정이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은 진정과 부진정 설명되어 있죠. 읽어볼게요. 자, 근데 아래 보시면 참고가 있어요. 두 번째. 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납세 의무 성립 이후에 개정되고 있는 거는 진정 소급이어서 이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지금 우리는 비과세인 것을 과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꿔서 이번엔 작년도 1년만큼은 법인세의 세율을 9%가 아니라 8%로 하겠습니다라고 개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의 8%는 X 1년도부터 적용합니다. 즉 소급하고 있는 거죠. 이때 납세자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겁니다. 유료 소급표는 인정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건데 일단 통설은 뭐예요? 인정이 되고 있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소급은 안 돼요. 근데 유리한 소급은 인정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랬고 다음 페이지 세부사항이 있는데 자, 세부사항은 첫 번째는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가끔씩은 문제 나오는데 지금 당장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마지막에 딱 암기하실게요. 그다음 세 번째는 세 번째 세부사항. 자, 세법 해석에 질의의 신의 절차와 방법이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상적인 세법은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2차 시험 얘기 많이 할 때 원가액이나 재무관리는 되게 교수님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이 나오고 있고 세법은 다를 수가 없다잖아요. 근데 달라요. 근데 왜냐면 그 법문구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혹은 그 자료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과세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실무도 마찬가지예요. 실무에서도 이게 과세인지 면세인지 이게 엑셀런도 과세인지 내년 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그때 물어볼 사람이 누구냐는 것인데 자 보실게요. 자, 기재부 장관과 국세청장이죠.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실제로 장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장관의 이제 권한안 안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개 세무서에 물어보면 안 된다. 일개 세무서가 그 질문에서 회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의 판매에 대해서 종로 세무서는 얘는 면세예요. 강남 세무서는 얘는 과세예요.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과세관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상급의 기관 기재부와 국세청 거기에 대한 권한으로 회신이 돼야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방청이나 일단 일개 세무서는 회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그렇고요.
2번은 보지 마세요. 자, 3번은 이제 해소 공기의 공짜이죠. 세무 공무원의 재량과 한계. 뭐 그렇다라는 거 읽어보시고. 자, 4번은 공기의 기자인 거죠. 기업회계의 존중.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법인세에서 세무정할 때 공부하기에는 실제 실무상에서는 장부상에서의 회계 처리와 법인세법 회계 처리는 거의 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100개 중에 95개는 같은 거예요. 그 5개를 공부하는 게 우리 공부한 내용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볼게요. 자, 세무 공무원이 국세의 과표를 조사 결정할 때는 해당 납세 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 기준, 뭐 일반 기업회 기준 혹은 IFRS가 있겠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고 있고 그게 계속 쭉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면 관행상 그러고 있는 거고 이러고 있는 거니까 존중해서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별다른 말이 없으면 장부의 처리를 그대로 존중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대요. 즉 뭐예요? 세법에서 이 거래는 당기 송금이야, 혹은 이 거래는 손금이 아니야라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회사가 얘를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장부와 세법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충돌해서 뭐가 우선되고 있다? 세법이 우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회계 존중은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보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뭐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그 법인세에서 우리 이자 수익은 원래 원칙이 뭐예요? 수입 시기가, 위속 시기가 약정일인 거죠. 근데 텍스는 약정일인데 장부는 발생주예요. 둘이 충돌하고 있죠. 그럼 원래 뭐가 우선되고 있다? 무조건 약정일이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맨날 싸우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법 입장은 봐준다. 그래서 예외적인 케이스로서 발생주의로 처리하고 있으면 발생주의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빌드업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다만 또 원천인 수분은 발생주의 찾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있다고 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듣고 뭐 자세한 내용도 아직 공부할 거니까 넘어가시고. 자, 일단 이게 여기까지가 자 해소 공기였었고, 그다음 3절은 중장기 조세 정책 운영 계획인데 얘도 가끔씩은 나와요. 가끔씩은 나오는데 얘를 공부하기엔 너무 좀 비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순 암기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공부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다 정도를 보시고 한 번만 읽어보기, 한 번만.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납세 의무이고 이 납세 의무가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 납세 의무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지 됩니다. 이 납세 의무에 대해서 공부하실 건데 일단 먼저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 들어볼게요. 자, 우리 드린 유인물 있죠. 자, 유인물 좀 볼게요. 자, 일단 여러 가지의 케이스가 있긴 한데 일단 먼저 맨 위에 것만 볼 겁니다. 자, 먼저 법인세를 신고했다 해볼게요. 자, 우리가 X1년도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하나의 사업연도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소득이 있겠죠. 소득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낼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자, 우리가 언제 나한테 법인세가 있어 라고 인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성립한 것은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 납세 의무자도 그렇고 과세원청도 그렇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인지만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세법이 있다 없다, 세금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 알고 있냐? 일단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가 끝나는 때,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립한 것은 어떤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떠벌리면서 저 납세 의무 있어요라고 굳이 알릴 필요 없는 겁니다. 12월 말이 되고 있으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저 세금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요 하면은 그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얼마임? 하고 물어보고 있으면 그 얼마는 것을 언제 말할 수 있냐? 바로 법인세 신고를 통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 거죠. 그 신고를 통해서 과표와 세금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얼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고 있는지 그 납세의무가 계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즉 성립과 확정은 다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납세의무의 성립은 세금이 있다 없다. 볼게요. 세금이 있다 없다가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은 그래서 얼마임 한 게 그 답이 확정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일단 이 정도까지만 먼저 정리한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자, 보시면 일단 먼저 이 그림에서 납세 의무의 성립 뭐라 그랬죠? 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 과세 요건 4가지 있죠? 그 4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확정한 것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성립이 되었던 납세 의무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냐 했을 때 답을 하고 있는 것이 확정인 겁니다. 밑에 소멸이 있죠. 소멸은 그렇게 확정되었던 세금을 이제 법인이 납부하면서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일단 지금은 그 정도를 먼저 정리하시고 다시 볼 거는 납세 의무 성립이에요. 자, 납세 의무의 성립. 자, 원칙적인 성립식이 나와 있죠. 일단 먼저 뭐예요? 개념상으로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 4가지가 모두 확인되었을 때 성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좀 너무 모호하잖아요. 애매하죠. 그래서 세목별로 납세 의무 성립이 언제 되고 있는지를 다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간과세 국세이죠.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하는 그 거래에 대해서 과세되고 있는 거 뭐가 있죠? 법소부가 있는 거죠. 법소부는 언제죠? 기간이 끝나는 때인 거죠. 끝나는 때. 그래서 법인세는 12월 말, 소득세는 12월 말, 부가세는 6월 말과 12월 말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주의할 게 밑에 나와 있죠. 자, 청산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청산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는 보시면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내 세금이 얼마야 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있다 없다만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법인이 이제 해산되고 있으면 청산이 안 되었더라도 난 언젠간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수입재와 재화를 수입하고 있는 거죠. 수입재의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할 때 아직 부가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수입 신고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나는 이제 수입 부가세를 내야 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랬고, 자, 두 번째는 수시과세 국세예요. 얘는 어떤 특정 기간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상증세가 있습니다. 상증세, 상속세. 누가 돌아가실 때 하고 있는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실 때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돌아가시면은 나는 내 상속세를 내야 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증여세 마찬가지. 증여세도 우리 부모님이 뭐 건물을 줬어요. 건물을 받고 있으면 나는 건물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 우리 증여세라는 이벤트는 증여자산을 받았을 때인 거죠. 취득하는 때인 것이고 증여계약일은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고, 자, 그 다음에는 개소세 등등 나와 있죠. 저 특정 재화가 소비되면서 과세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고 있거나 판매장에서 판매될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게 수입 물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보통 개소세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명품백, 뭐 샤넬, 뭐 루이비통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뭐냐면 차가 있어. 자동차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현대차라면은 국내에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과세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 독일 3사, 벤츠 등이 있죠.
그런 차가 오고 있는 거는 그 차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고 있죠. 그 차는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수입 물품이 이제 들어와서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그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인지세예요. 인지세. 이때 그 인지세가 좀 영어가 어려운데 이게 영어가 뭐냐면요. 영어 단어가 스탬프예요. 스탬프. 느낌 하고 오죠.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세.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을 이제 매입한 다음에 등기할 때나 혹은 은행 가서 돈을 대출을 받을 때 그때 항상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 문서가 있는데 공적이고 공인된 문서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서 혹은 은행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는 데가 바로 인지세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건물을 샀어요. 기분 좋죠? 건물 샀어요. 건물 산 거에 대해 등기를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등기소에 간 다음에 건물에 대한 등기를 작성해요. 등기서를. 그럼 쓰면서 나는 머릿속으로 이제 썼으니까 이거를 인증받으려면 도장을 찍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쓰면서 나의 납세 의무가 성립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인지 모르죠. 그렇죠?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쓰면서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래서 자, 문서를 작성할 때인 거지 인지를 첩부하는 때는 아닌 겁니다. 이거 뭐냐면 도장을 찍는 때인 거예요. 도장을 찍고 있는 거는 내가 그 인지세에 대해서 세금을 이미 내고 끝난 거예요. 이는 납세 의무가 소멸된 이후의 사건인 것이지 그 납세 의무가 성립인 거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있죠. 증권거래세는 뭐냐면은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를 말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성립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넘겨볼게요. 자, 재산보유국세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다 들어봐서 아시죠? 이게 뭐냐면은 전국에 있는 땅 부자 혹은 전국에 있는 건물 부자 이런 고액 자산가들에 대해서 보유세를 과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종부세도 1차 시험 범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이제 화석 이제 수험생인데 제가 공부한 종부세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 범위였었어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런 정도였는데 최근에 안 나와요. 아무튼 종부세가 있고 그 종부세의 성립일자는 과세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 부자, 건물주 이런 분들이 6월 1일쯤 되면은 나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납세 의무의 성립일이 6월 1일인 것이고요. 자, 네 번째는 부가세인데요. 부가세는 부가치세가 아니에요. 부가세는 뭐에 붙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가세의 영어가 썰텍스예요. 썰텍스. 그 썰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에 붙는다라는 일단 영어 접두사 같은 거죠. 지금 영어 시간 하고 있는 거죠. 썰텍스라 부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얘는 그것 자체에 과세의 대상이 없어요. 그냥 어떤 다른 세금이 과세되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기생해서 꼽사리를 껴서 과세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뭐가 있냐면은 교육세와 농특세가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 세금 모두 뭐예요?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또 밑에 농특세도 전부 다 해당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 밑에도 본세의 납세 의무 성립. 즉 원래 과세내고 있는 원래의 법인세, 소득세 등등에 대해서 과세가 되었을 때 같이 성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교육세는 원래 원칙은 썰텍스, 부가세긴 한데 중간에 보시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얘는 특이하게 기간과세예요. 그러니까 얘는 교육세이지만 기간과세예요. 그래서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나오는 문장이니까 잘 정리해 볼게요. 자, 더 이어보시면 이제는 세부사항 있죠? 가산세. 자, 가산세는 항상 나올 때마다 힘들죠? 여기도 힘들어요. 보시면 일단 원칙은 5번에 있어요. 원칙 5번 보시면 자,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가세에서의 생년서의 미발급이 있고 지연발급 등이 있잖아요. 그런 가산세는 나의 그 기간의 부가세가 성립이 될 때 같이 성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고, 자, 그게 아닌 나머지인 거죠. 1번 보시면 뭐죠? 무신고와 과소신고죠. 내가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를 덜 했거나 해서 가산세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때 어떻게 되고 있냐? 내가 법정 신고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신고를 안 했거나 덜 신고한 거예요. 이런 거는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신고된 페널티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는 납부지연 가산세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 지연이자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죠? 만분의 2.2. 그 만분의 2.2는 하루의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법인세를 3월 말까지 내지 않았었고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지날 때마다 그 하루치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하루로 지나면서 세금을 안 낼 때마다 후달리고 있는 거죠. 매일마다 만분의 2.2, 만분의 2.2, 2.2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경과할 때마다 그 하루치 이자가 성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전체 이자 얼마인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 하루가 경과할 때마다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세 번째, 체납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기억나세요?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법인세든 소득세든 세금 내지 않았어요. 내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쏘죠. 고지서에서 이번 달 7월 말까지 세금 내세요라고 기한을 던졌어요. 근데 기한을 깔끔하게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기한, 그 고지서에 대한 납부 기한까지 경과되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만분의 2.2 말고도 추가적으로 그 나의 안 낸 세금의 3%만큼이 부과되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체납자재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이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 고지서에 의해서 돈을 그 종이를 본 다음에 찢어버리고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적혀 있는 7월 말이 지났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납세 의무자와 과세관청은 거기에 대해서 3%만 가산세가 추가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지서의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예외적인 성립 시기예요. 자, 첫 번째,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가 있죠. 그냥 우리가 이제 은행 가서 예금을 저금했습니다. 그럼 저금한 거에 대해 이자가 발생되고 있으면 은행이 나한테 이자를 줬을 때인 거죠. 이자를 받았을 때. 그럼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이자에 대해서 세금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납세조합의 징수인데 개념상으로는 원천 징수와 똑같죠. 거의 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주의할 거는 성립 시기는 그 과표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간예납, 그리고 예정신고, 예정부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각각의 기간이 끝나는 때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수시부과인데요. 수시부과는 언제 발생해요? 수시부과는 일종의 불시에 과세하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신고기간이 아니라 중간에 갑자기 긴급 과세하고 있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얘를 보니까 좀 쎄해요. 이런 사람들 세물리라 부르죠. 느낌 관상적으로 뭔가 탈세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너 불시에 7월 말까지 세금 내라고 쏘고 있는 거죠, 주세를.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그때는 그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되고 있으면, 자, 수시부가를 통지한 게 아니에요. 통지한 게 아니라 수시부가에 대한 사유가 발생되고 있으면 얘는 무조건 그때 납세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부과할 때 혹은 수시부과에 대한 고지서를 통지한 때가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할게요. 됐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 2절은 확정인데 이거는 잠깐 쉬었다 해서 할게요.